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강원 영서 지역의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주말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는 시간 갖고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24 어린이 도시재생학교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장애인 학대 지원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6월 2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 의회는 당초 어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상임위원을 배정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회기 때 원구성을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의회 파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용기 후반기 의장 당선자 등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은 같은 당 의원들과의 갈등 끝에 탈당했습니다. 원주시가 93억 원을 들여 원주천 둔치 지하에 유입 집수정과 저류조, 관조 등을 설치하는 비저모염 저감 사업을 이달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천 상류 100만 제곱미터에서 발생한 빗물 5천 세제곱미터를 저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 학성동과 일산동, 원동 일대의 비저모염원을 처리해 원주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SOC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응급의료시설은 강원 지역 주민의 79.5%가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관서는 69%, 경찰관서는 74%가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개 시설의 접근 가능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11%에서 14% 정도 낮았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 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22대 국회가 공식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국회 상황 살펴보고 강원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2대 국회 원구성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네. 부의장은 재석 283표 중에서 찬성 269표를 얻은 6선의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장단은 지난달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목 이하경 부의장에 이어서 주호영 부의장으로 구성을 마쳤습니다. 예. 국회는 또 이날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도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은 그 동해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 이철규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게 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른바 산자위라고 하는데요. 산자위원회를 비롯해서 외교통일위, 정무위, 국방, 기획재정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이렇게 7개 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워진 상태이고요. 이로써 그 22대 국회 임기 4년 중에서 2년간 그 전반기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 구성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국회 임기를 시작한 지 28일 만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국회원 구성이 된 만큼 재선 이상급 다선이 포진해 있는 강원도 국회의원뿐 아니라 도 출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궁금해지는데 설명해 주실까요? 예, 22대 국회 상임위 활동이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선출로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평균 그 3성급인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도 좀 비중 있는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상임위원장 그러면은 그 3성급에서 맡게 되고요. 상임위 간사는 재선급에서 맡는 게 국회의 관행입니다. 그 위원장이라든가 간사를 맡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당 상임위의 그 회의 주도권을 그리고 또 여야 협상권을 갖기 때문에 대내적인 정치력이 올라갈 수 있고요. 소관부처에 대한 권한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강원도 그 지역 국회의원 중에는 여당인 그 국민의힘 중에서 5선의 건성동 의원이라든가 4선의 한기호 의원은 이미 20대와 21대에서 법사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들 그 두 의원을 제하고 그 3선의 윤석열계의 핵심을 꼽히는 그 인철규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철규 의원이 그 한전이라든가 강원랜드가 소관부처인 산자위원장을 맡게 돼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산자위는 아무래도 최근 그 동해 석유 탐사 현안도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립이 좀 예고되고 있는 상임이고요. 네. 또 흥천행성 영월평창의 유상범 의원을 보면 그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이 됐습니다. 또 원주갑의 박정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배치가 돼서 도내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현안 해결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그 해양수산위원회에 좀 특화된 그 속초 인재고성 양양의 그 3선 이항수 의원은 이번에는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후반기에 상임위원장 배정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민주당을 살펴보면 그 춘천 갑성버구의 허영 의원은요.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국방위와 함께 예결위를 병하게 됐고 그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을 것으로 보여서 정부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주 선거구의 송기훈 의원은요. 당초 그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배정이 그 기대가 됐는데 하지만 이게 이번에는 불발이 됐지만 3선이라는 그 당선 횟수와 나이상 22대 국회 후반기에서 상임위원장을 노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출양 강원연구 국회의원을 좀 보면 강원도 그 부지사를 지낸 민주당 그 맹성교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맡았고요. 또 강릉고 출신 김병주 의원이 국방위 간사, 또 강릉 출신 김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를 맡았습니다. 또 비례초선으로 국회에 첫 입성한 국민의힘 춘천 출신의 진종호 의원과 강원도 그 초등교사를 지낸 민주당 백승하 의원은 본인들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각각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또 태백병원 현직 의사로 근무했던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이 돼서 활발한 상임위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도 출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이 후보들도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7월 23일 이날 치러지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이 4파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을 지난 25일 마감한 결과 나경원 국회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렇게 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당초 출마를 저울질했던 강릉의 건성동 의원은 등록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등록한 4후보들은 전당대회를 한 20여일 앞두고 강원과의 인연을 매개로 적극적인
득표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선 그 원희룡 전 장관은요, 일단 원주를 뿌리를 둔 원주 원시 문중 출신으로 그동안 그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이라든가 여주 원주 철도 건설 사업 조기 착공과 국비 확보에 좀 기여한 공로로 얼마 전 김진태 지사가 수여한 강원특별자치도 1호 명예 도민으로 유촉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보면요, 아버지가 춘천이고 어머니가 홍천 출신으로 자신은 군 생활을 강릉 18전 투비행단에서 근무한 점을 강조하면서 강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2대 총선 기간에도 춘천 원주 등을 좀 자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박정아 의원이라든가 진종호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한동훈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유촉된 인연이 있고요. 지난 2021년 전당대회라든가 2022년 6.1 지방선거 강원 유세 지원을 위해 강원도를 연이어 찾아서 얼굴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해 3월 당대표 선거 후보 당시에 춘천 동해 등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강원도 인맥을 넓혀왔고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월 23일 최종 확정이 되는데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새 지도부 선출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월 18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독 재출마와 연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단독 후보 출마 시 세부적인 투표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현행 당규상 대표 후보자가 한 명일 때 선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당내에서는 찬반 투표로 할지 추대 방식으로 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오늘 할 것 같고요. 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 등 세부 선거룰도 오늘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민주당 도당은요, 8.18 전당대회에 앞서서 7월 21일 도당 당원대회를 열어서 신임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일정상 7월 한 10일 전후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도내 8개 지역위원장이 최근 1차 모임에서요, 도당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친이재명계인 김도균 속초인제 고성양양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친명계,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시도당 위원장을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를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도당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좀 이끌어야 하는 만큼 3선의 현역 의원인 원주의 송기현 의원이 도당을 맡아야 된다, 이런 당 안팎의 여론도 많습니다. 하지만 송 의원 입장에서는 굳이 추대 형식이 아니라 원외위원장과 당원 둔표를 통해서 경선을 치러가면서까지 도당위원장을 맡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은 좀 안개 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다음 주쯤에 다시 모여서 내부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네, 또 강원도 의회 소식 끝으로 살펴보죠. 도의회가 진통 끝에 의장단과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11대 강원도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진통 끝에 지난 26일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4일부터 한 3일간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상당한 의원들 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도의원들이 기존 희망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좀 강제로 옮겨가면서 한 개 상임위별 8명씩 총 6개 상임위 배정을 마쳤습니다. 예를 들면 인기 상임위인 기획행정이라든가 안전건설위는 당초 10명이 몰린 데 비해서 경제산업위원회는 지원자가 단 2명에 불과해서 재편성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결국 6개 상임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장의 태백의 문관현 의원, 사회문화위원장에는 원주의 원재용 의원, 농림수산위원장은 인제의 엄윤순 의원, 경제산업위원장은 춘천의 박찬흥 의원, 안전건설위원장은 행성의 최규만 의원, 교육위원장은 홍천의 이영우 의원,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결정이 됐고요. 앞서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11대 도의회 후반기 도의장 후보로
그 속초에 그 4선 김시성 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또 부의장 후보로는 고성의 김용복 의원이 뽑혔고요. 민주당목의 그 부의장은 원주의 박윤미 의원이 추대가 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요, 이제 오늘 7월 1일 330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 배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7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2024 어린이 도시재생 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024 어린이 도시재생 학교를 진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 어린이 도시재생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어린이 도시재생학교는 원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어린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으며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이번에는 고학년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권경찬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초등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도시재생학교를 준비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 마을과 원주,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 재미있게 배워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대면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만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배우고 원주시 어린이들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프로그램을 고학년까지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총 이틀로 오전 저학년, 오후 고학년 이렇게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 인원은 총 48명으로 한 번에 12명씩 4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도시재생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교육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도시재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동별로 만들어진 지도에 자석 아이콘으로 우리 지역을 꾸며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예를 들어 단계동 사는 친구는 단계동 지도를 받아서 우리 지역을 꾸며보고 또 태장동 사는 친구는 태장동의 지도를 받아서 자신의 지역을 꾸며보는 겁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시설물들을 어느 위치에 놓고 싶은지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고학년 친구들은 모두의 마을 체험을 통해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협동해서 구성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친환경 활동도 마련돼 있는데요. 저학년 친구들은 마리모 키트를 제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도시재생의 의미를 배우고 또 고학년 친구들은 신재생 에너지 키트를 만들어 보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또 도시재생이 공통의 목표로 두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권경찬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2024 어린이 도시재생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지역사회와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도시재생의 다양한 측면을 체험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도시재생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끝난 후에는 어른들을 위한 교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성인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시재생학교로 아이들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2024 어린이 도시재생학교의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이고요. 오는 7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모집 인원이 빠르게 차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안계선 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2 장애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요. 도내 장애인 상담사 1명이 1년에 상담과 지원에 나가는 횟수가 무려 438.8건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력으로 정상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보건복지부가 매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 권익 옹호단에서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지역이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가 말씀하신 대로 438.8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거의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상담원 1인이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여러 여건상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고 그것이 또 상담원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2배가량이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도와 비교했을 때. 네, 상담, 1인당 상담 평균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현저히 크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맞고요. 네. 2021년도부터 최근 3년간 매년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 사건이 당해 연도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에 걸쳐 지속 지원하는 사례들도 다수여서 매년 신규 사례 또 누적 사례 건수가 더해져서 사실상은 당해 연도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은 사례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장애인 학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학대 상황은 단기에 일어났다기보다는 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있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현재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 밀집도 그리고 산간이나 고립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장애 당사자분들의 장애 특성으로도 외부인들과의 접촉 기회가 적고 그러다 보니 학대나 범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또 잘 드러나지 않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학대 피해자 장애 유형 가운데 지적 장애가 6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지적 장애의 경우 유선 상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장애인분들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 장애 특성상 사물에 대한 의견과 선호는 있지만 그것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거나 하는 데는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상 저희가 현장 조사를 포함한 피해 사실 조사 또는 피해 회복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방문 상담을 통해서 피해 장애인과의 라포 형성이 필요하고요. 또 장애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상담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면 상담과 현장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거리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물리적 환경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매회 방문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라 피해자 지원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내 장애인 학대 피해 관련 기관이 춘천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 아주 적은 거죠? 장애인 학대 대응 기관이 이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인데요. 네. 우리 도는 현재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예, 저희가 그 춘천에 소지한 기관이고요. 일개소에서 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응하고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영서 영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동거리도 상당히 있고요. 삼척이나 태백 일부 지역은 뭐 왕복 6시간 이상 이동 시간이 필요해서 신속한 접근 그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영동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개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문제인 도내 장애인 학대 문제가 감소하기를 바라보면서 영동 지역의 개설이 되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안계선 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